예, 이제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게 점유권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총론, 부동산 총론, 물권 변동 총론 파트에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첫 교시, 둘째 교시에 배웠던 부분에서 이렇게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즉 물권적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물권 변동.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권리 변동 이런 걸 배웠었어요. 권리 변동. 그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배우면서 이게 법률 효과, 법률 요건, 의사표시.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의사표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률 요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권리 변동이 된다더라. 이 권리 변동을 그냥 물권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 물권 파트를 공부하시니까. 그래서 그 권리 변동이 뭐였냐면 권리의 득실 변경, 그러니까 취득, 권리 취득, 실은 권리의 소멸, 권리 변경에 대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권 변동도 똑같아요. 물권의 득실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뭔지는 아실 텐데, 즉 여러분이 조금 이게 감이 안 치면 물권은 웬만해서 그냥 소유권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생각을 해도 돼요. 뭐 물권의 대표가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은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권 변동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체계를 잡는 거예요. 체계를.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즉 법률 행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물권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매번 제가 예를 드는 그거예요. 매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 갑을이 있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이 물권 변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법률 행위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랑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생각합니다. 상속. 이 갑이 을의 부인데, 아버지인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 이 을 아들이 이 갑의 지위, 재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죠. 포괄 승계. 그죠? 포괄 승계. 그래서 갑의 재산을 다 승계를 합니다. 갑의 재산을 승계한다는 것은 만약에 갑이 A 부동산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재산들이. 그러면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 을에게 이전을 하나요? 뭐 매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거 아니죠? 이것은 상속이라는 법률 규정. 여기서는 민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법은 아니지만 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상속인이 이 지위를 다 승계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 권리는 크게 보면 법률 행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법률 행위부터 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법률 행위가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매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니까. 응?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취득된다. 우리 매번 보는 예잖아요.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예? 물권을 취득하는지 그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매도인 갑은 A 건물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예, 법률 행위죠. 체결했는데 계약 시에 10%의 계약금을 을이, 즉 매수인이 갑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에 중도금은 한 달 뒤, 그리고 잔금은 2달 뒤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동시 이해하기로 약정을 하였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죠? 잔금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기로 했죠. 그래서 지급을 하면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를 했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주로 뭐죠? 예, 뭐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등기 권리증입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교부를 받았고, 이 을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였으며 3일 후에 등기는 경료가 되었습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수인이 그 등기서를 받아가지고 그 매도인의 뭐 위임장이나 뭐 대리권 이런 것을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죠. 이걸 한번 써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를, 즉 매매를 했고 이렇게 결국 을이 지금 과정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까지 경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소유권 취득 과정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소유권 취득 과정을. 제일 처음에 뭘 했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이 을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이 청구권의 특징은 이 채무자한테, 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이 사람이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죠. 이 갑이 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죠. 갑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서류 교부 같은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권리를 취득합니다. 청구권. 즉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취득하죠. 좀 쉽게 생각하면, 아, 매매 계약, 이것은 채권 계약이야. 채권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취득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근데 지금 우리는 물권행위가 뭔지 갑자기 채권행위, 물권행위, 우리는 법률행위는 배웠는데 채권행위가 뭐고 물권행위가 뭐야, 이렇게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률행위가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채권행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발생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이 발생하니까 채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쭉 우리 케이스에서 봤으니까 이 갑이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뭘 줬죠? 등기 권리증을 줬죠. 등기 권리증을 줬다는 얘기는 뭐죠? 소유권 이전을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안 남죠. 그죠? 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뭐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아,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은 처분행위로서 대표적으로 물권행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딱 교부를 하는 순간 이제 갑 입장에서는, 아, 이 물건은 이 A 부동산은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을한테 다 넘겨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유권 이전의 합의, 등기서류 교부죠. 이걸 물권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권행위. 아,
끝났다. 난 다 넘겨줬다. 물권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을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야지 법률행위에서는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그죠?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했죠. 왜? 등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등기까지 딱 됐을 때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시나요? 이것은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 뭐 무슨 문제를 낸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것은 민법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예, 채권 A는 케이스에서 매매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권행위 봅시다. 물권행위. 지금 물권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권행위 의의와 특성, 뭐 이렇게 하면 물권행위가 뭔지, 이것은 봤습니다. 처분행위랑 같다고 그랬죠, 거의. 그래서 물권행위도 지금 법률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채권행위랑 물권행위를 합쳐서 법률행위라고 했는데, 이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권 변동. 아까 그 케이스에서 등기서류 교부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배웠던 게. 그리고 물권 행위도 법률 행위이므로 단독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물권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권적 합의. 이 케이스에서는 물권적 합의죠. 내가 너한테 등기서를 넘겨준다. 서로 합의를 했잖아요. 내가 돈을 받으면서 너한테 넘겨준다. 그죠? 근데 물권의 포기. 나 소유권 포기할래. 이것은 물권적 단독행위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채권행위와의 관계, 우리가 지금 채권행위, 매매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채권행위, 지금 매매계약과 지금 쭉 케이스에서 뭐죠? 등기서류 교부, 이렇게 물권행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도 있겠지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생각보다.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자기가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돈을 내고 사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매매 계약이죠. 근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물권행위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뭐 돈을 주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던 케이스처럼 이렇게 채권행위가 뭔지 물권행위가 뭔지 이렇게 구분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매매계약, 그 다음에 등기서류 행위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이렇게 같이 거의 그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한꺼번에 행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걸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표는 판례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닙니다. 학자들의 논의를 보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 판례는 이걸 퉁쳐서 이렇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매 계약이 법률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 그래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판례가 그렇죠. 판례가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물권행위라는 어떤 개념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독자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자성이 없다네, 물권행위는 독자성이 없다네, 즉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성이 없으니까, 독자성이 없으면 바로
물권행위 자체가 그 필요 없으니까 채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소유권이 복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 이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이건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계약 해제라는 를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계약 해제가 뭐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중도금을 지급을 안 해요. 그럼 이게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되니까 이 갑은 해제권을 갖게 되고, 해제권을 행사를 하면 소급적으로 계약이 실효되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원상회복. 이 원상회복이 부당이득의 일종인데, 이 해제에서 특별하게 해제는 우리는 원상회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이득의 특징인데, 근데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등기가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 안 했는데 어떻게 등기가 됐나 봐요.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해봅시다. 등기가 됐는데 해제를 했어요. 왜냐면 뭐 중도금을 안 줬든지 잔금을 안 줬든지 해가지고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매매가 해제가 됐죠. 채권이 없어졌어요. 채권 계약이. 매매가 해제가 된 거예요. 계약을 해제를 하는 거니까 채권 계약을 해제하는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라는 것을 독자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그냥 법률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규정을 548조에서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 근데 우리가 지금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을 하면, 판례는 독자성을 인정 안 하지만 독자성을 인정을 하면 어떤 식의 논의가 나오냐면,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근데 채권이 해제가 됐는데 물권행위, 등기를 이전을 해줬잖아요. 물권행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게 해제됐을 때 이렇게 물권행위도 없어진다고 보면 이걸 유인적이다. 유인성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물권행위도 같이 없어지는 효과, 이걸 유인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설은 일반적으로 이 독자성을 긍정을 하면서 유인적이라고 봐요. 유인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니까 유인성에 의해서 물권행위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논리가. 근데 우리 판례는 그게 아니고 독자성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없어지면 그냥 다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방금 내용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좀 어렵죠? 그래서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독자성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유인성, 무인성 그 얘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가 없어지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복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판례는 구성을 하고, 이 판례, 이 학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 독자성과, 여기서 포인트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당연히 복귀를 한다.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배웠죠? 여러분이 이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 어떤 과정을, 케이스를 보면서, 이 물권 변동이 지금 법률 행위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것은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률 행위 지금 매매를 했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고 그에 따라서 뭘 했죠? 법률행위가 채권행위랑 물권행위가 나눠진다고 본다면 등기 서류도 교부했죠.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 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매매를 하고 등기 서류를 교부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변동, 즉 물권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등기는 물권 변동의 요건 중에 하나죠. 이를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구나, 등기는. 이걸 왜 이런 걸 지금 강조를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변동,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그 법제를 취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명시적으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시간에 미등기 매수인 얘기를 몇 번 하면서 미등기 매수인 이 사람은 돈을 다 지불했어요. 매도인한테 다 지불했지만 등기가 없는 거예요. 등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소유권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등기 매수인이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이 있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런 거 없다. 그런 판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 아,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만 그래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상속 얘기를 들었잖아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법률 행위만 그런 거예요. 법률 행위. 매매 같은 경우 매매 계약에 따라서 쭉 법률 행위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등기가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좀 이따 배운 그 파트는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바로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바로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등기가 없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일 때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이 된다. 그래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채우러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3번을 보는 거예요. 3번. 물권 변동과 공시. 공시가 뭐죠? 공시. 부동산에서는 공시가 등기예요. 등기. 부동산 등기. 공시라고 하는 게 공적으로 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가 공시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뭘까요? 공시 원칙 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물권의 변동이나 내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표시를 해야죠. 부동산 등기를 통해서 이 A 부동산이 뭐 갑소유권인지 갑이소유권자인지 일소유권자인지 표시를 하잖아요. 그 표시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이 지배하는 권리라고 했는데 그 공시가 없으면 지배를 할 수가 있나요? 갑자기 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자기 토지에 뭐 집도 짓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기를 내밀어야죠. 이거 내 땅이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시를 통해서 지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은 물권은 알려야 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 해가지고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 아니고 법률 행위입니다. 이때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답니다. 등기가 요건이죠, 요건. 물권 변동의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봅시다. 물권 행위와 공시와의 관계. 그래서 지금 설명했죠? 물권 행위랑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이 된다. 이 과정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 이 공신의 원칙도 한번, 예. 공시를 통해서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이 뭔지는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통장 허위 표시예요. 통장 허위 표시는 하지 말고, 위조를 했다고 합시다. 위조. 을이 위조를 했어요. 위조. 위조를 통해서 갑부동산을 자기가 이렇게 이전을 받았습니다. 위조를 했어요. 갑의 부동산을.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병한테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병이 이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이 갑이 병한테 소유권 주장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죠. 왜 할 수 있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가 처분한 거예요. 그래,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원칙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취득할 수 없죠. 이게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은 이 을이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부동산 등기에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걸 믿고 거래를 했죠. 그죠? 그런데 갑이 그걸 뺏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근데 이 병을 보호를 한다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뭐냐? 공시를 믿은데 과실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거래 안전을 보호를 위해서 이 제3자를 본인인데 본인보다는 이 제3자를 보호하자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부동산에서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동산물권에서는 이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선의취득. 여러분 책에 이제 그 249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어요. 근데 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인데 이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만약 시계라고 합시다. 시계를 이렇게 취득했어요.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람이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양수인을 보호를 해줘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이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유효한 거래행위가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유효한 거래행위가. 이걸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선의취득 제도.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얘기죠. 부동산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경우에 뭐 양수인이 뭐 이런 이런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즉 등기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원 소유자가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찾아올 수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동산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선의취득 인정하니까 249조입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됩니다. 선의취득제도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그 등기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봤어요,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공시를 신뢰하여, 즉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공시가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공시된 대로 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서 선수취득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미등기 매수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미등기 매수인 얘기가 나왔죠? 지금 벌써 미등기 매수인에 관한 어떤 그 논점이 3개가 나와요. 3개. 미등기 매수인.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기억을? 첫째 뭐였죠?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이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이라는 게 아니다.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아니다. 여기서 한번 나왔죠? 미등기 매수인이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그런 거 없다. 한번 나왔고요. 또 뭐가 있었죠? 전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미등기 매수인이 현재 타인 토지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산 거죠. 그 건물 신축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 미등기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타인 토지예요. 그런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소유권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미등기 매수인이 그 상대방이 되는 거죠. 왜?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가 미등기 매수인이니까.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한번 얘기 나왔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상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걸 합니다. 근데 봅시다.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을이 미등기를 했는데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A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 안 했죠. 취득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미등기 매수이에요. 미등기 매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다 돈까지 다 줬죠. 이런 상황이죠. 돈까지 다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갑이 소유권이 지금 소유권자가 누구죠? 등기는 안 했죠. 등기는 안 했죠. 하지만 갑이 이 미등기 매수인, 너 등기 없잖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등기는 갑이 갖고 있어요. 지금 갑이. 이 사람이 매수를 했는데 등기를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을이. 이런 경우에 갑이 자기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가 소유권자니까 이 을한테 그러면 너 소유권 없으니까 다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행위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해볼까요? 판례. 토지의 매수인이, 즉 을이죠. 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죠. 미등기 매수인인데 매매 계약을 이행으로 그 토지에 인도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하고 있죠. 점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한답니다. 갑이 내가 점유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을이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어요. 또 이 매수인 을로부터 이 병두 미등기, 등기가 안 된 상태로 돈을 주고 이 사람한테 똑같이 이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이 된 거죠. 을한테 그 물건을 샀어요. 지금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병은 토지의 점유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상당하므로. 왜? 을이 토지의 점유 사용권이 있죠. 그것을 이전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병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건 갑입니다. 여기서는 갑이에요. 이 갑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 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즉 갑이 병한테도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을한테 팔았기 때문에. 왜냐면 을로부터 권리를 이전을 받은 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을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았고 을은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이 갑은 병에 대해서도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거나 그 점유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갑은 병에 대해서 아무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죠. 그죠? 이 판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을과 병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다 봤어요. 그럼 법률 규정. 우리 아까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상속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바로 상속인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데 그게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등기가 필요 없다고 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만 등기가 요건이고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바로 취득한다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바로 취득합니다. 등기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여건주의에 예외라고 썼죠. 예외. 등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187조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7조 보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법조문이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가 없이도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답니다. 등기를 해야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망했어요, 갑이. 그럼 A 부동산. 이 을이 등기가 없어요. 등기 지금 그냥 놔두고 있어요. 갑이 등기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갑이 사망 처리가 아직 안 됐나 보죠. 그러더라도 바로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망 시에 바로 취득해요. 취득하는데 이 을이 이제 병한테 그 A 부동산을 팔려고 해요.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을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아시겠어요? 상속 등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부에 등기를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등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등기를 요하지 않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냥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통틀어 가지고 법률 규정한 부동산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조문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등기가 없어도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87조가 어떤 경우에 187조가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시험에 가끔씩 물어봅니다. 볼까요? 여러분들이 187조를 좀 외우고 있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유가 저는 이제 상용 판매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또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용 판매를 기억을 하시면 쉽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아시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 시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죠? 상속. 아시겠죠? 공용징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생소한 용어일 텐데, 여러분 그 시험가 보면 부동산 공법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자세한 걸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냥 수용이라고 생각해요. 수용. 수용은 들어보셨나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국민의 어떤 토지 이런 것을 바로 가져오는 거 행위죠. 바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돈을 지급을 해주죠. 그죠? 그걸 수용이라고 하는데, 공용 어떤 국가적 개발 사업이 있어요. 어떤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징수 뺏는다는 얘기죠. 이게 수용입니다. 수용. 공용징수는 수용이에요. 수용. 볼까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정행위인데, 이런 것은 이제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협의 수용은 협의로 정한 시기에, 그 다음에 재결 수용은 수용 개시일에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없이도, 지금 등기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이런 시기에 바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판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판결. 판결이 있으면, 우리 187조에 보면 판결이 있으면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하는데, 이때 판결은 모든 판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그걸 기억하세요. 판결 중에서 일부 판결만 소유권 변동이 바로 일어나는 판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판결이 뭐가 있냐면, 판결의 종류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형성 판결만 물권 변동이 바로 일어나는 판결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 판결의 종류를 써본 거예요. 책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거 형성 판결. 제일 흔한 판결은 뭘까요? 이게 제일 흔하죠. 제일 흔한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갖고 있잖아요. 갑한테. 근데 갑이 그걸 그냥 이행을 해주면 좋은데 이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경우에 을이 판결을 통해서 그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는 거죠. 왜 나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해주죠? 이 소송입니다.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이죠. 이행을 해달라는 소송이죠. 이행. 그죠? 근데 이 이행 판결만으로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계속 얘기했던 거 여기서 다시 해볼 거예요. 매매를 했는데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을이 법원에 이 이행 판결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을 청구해요. 그죠? 이행 판결을 청구를 하는데 이 법원 판단을 해보니까 을 말이 맞네. 갑이 이행을 해야겠네 가지고 그 을의 승소 판결을 내려요. 이게 확정이 돼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갔어요. 확정이 됐어요. 확정 판결이 됐어요.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대법원까지 갔다는, 아니면 중간에 스톱을 시켰는데 그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이에요. 더 이상 그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이 확정 판결이 딱 났으면 바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판결 가지고 또 뭘 해야죠? 등기소에 판결 확정된 서류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 확정 서류를 내가지고 이 등기소에서 이 등기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등기가 이행 판결만으로는. 우리가 제일 쉽게 알고 있는 판결이 이 이행 판결인데, 이 이행 판결은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 아니에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이 뭘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야지 이해가 쉬워요. 이 A 토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 A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을이 단독 소유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을이 단독 소유를 해가지고 그걸 팔고 싶어졌어요. 이 공유 관계일 때는 팔기에 조금 뭐 팔 수도 지분을 팔릴 수도 있지만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을이 단독 소유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뭘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을 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을 해야 합니다. 분할하면 공유 관계가 해소되고 단독 소유로 바뀌는 과정이죠.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근데 공유물 분할이 원칙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이 갑을 사이에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분할 판결입니다. 이게 재판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갑과 을이 뭐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분의 1이 정확하게 뭐 면적대로 나누면 좋은데 편한데 이렇게 면적대로 나누면 편한데 이 A 토지는 훨씬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눴을 때 이쪽 부분이 훨씬 번화가고 이쪽 부분은 논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옆에 토지들이. 그럼 여기가 훨씬 비싸겠죠? 그런데 이렇게 2분의 1씩 나누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가지고 법원이 그래. 이런 경우에는 한 이렇게 나눠져서 이것은 갑이 갖도록 하고 이것은 을이 갖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통해서 바로 갑이 이 부분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고 을이 이 부분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얘기입니다. 등기가 없어도 지금 등기가 없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등기 없이 이런 판결 판사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바로 그것을 존중을 해가지고 등기 없이도 바로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 지금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이 형성 판결만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87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판결의 종류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때는 형성 판결만 의미를 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공유물 분할 판결.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상용 판매 중에서 경매죠. 경매가 있는데 경매는 공경매가 있고 사경매가 있어요. 공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뭐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 이런 공경매라고 하죠. 사경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불이유 도끼를 해가지고 경매 같은 거 한다. 이게 사경매죠. 우리는 지금 공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경매를. 사경매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민사집행법을 적용을 받는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이런 경우 또는 세금을 안 내가지고 공매를 합니다. 세금을 안 낼 때 공매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경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경매를 했는데 경매를 해가지고 경락인이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죠?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를 하면 경매 대금을 납부를 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가 이때는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이 경매를 누가 하죠?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공권력을 믿는 거예요. 바로 공권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용지능수도 공권력이 개입하는 거죠. 그죠? 이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도 판결이죠. 공권력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개입하는 게 많네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87조. 여기 좀 별표들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187조 그 네 가지는 상용 판매는 다 봤어요. 지금 봤는데 꼭 예를 들었던 187조에서 예를 들었던 것 외에도 다른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취득되는 게. 응? 그리고 여기에서 막 이렇게 가끔씩 시험에 냅니다. 이렇게. 한번 그럼 볼까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 제가 이제 뭐 예를 이것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건물? 그럼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등기를 하죠? 등기를 보존 등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를 갑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등기가 있어야지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보존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 취득되는 거 아니야?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왜죠? 건물 신축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을 때만 등기가 성립 요건이지, 이렇게 신축,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건물을 짓는 거죠. 이럴 때는 신축만으로 바로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건물 지으면. 그럼 언제 그 보존 등기를 할까요?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자예요, 갑이. 그런데 이 갑이 이 물건을 팔아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 이때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넘겨주기 위해서.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 보존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그냥 사실 행위, 건물 신축 행위만으로 그냥 취득하는 거고, 이렇게 매매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통하든 뭘 하든 하여튼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그때 보존 등기 의무가 생기고,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 신축만으로 소유권이 취득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 할 때 취득되는 게 아니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법정지상권, 법정나간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뒤에 가면 시험법인데, 그래요. 뒤에 설명하면 좋은데 가볍게 설명해 봅시다. 법정지상권. 그래도 알고 지나가야지 나중에 이 법정지상권 파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쉬워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법정지상권이 뭐냐면, 이게 토지예요.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이 토지만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거 그냥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토지나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별개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갑이 설정한 거고 우리 저당권자가 된 거죠. 저당권자가 됐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안 갚았어요. 그러면 은행은 뭘 하죠?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경매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매가 돼가지고 이 토지가 을한테 낙찰이 됐어요. 을한테. 을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을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된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토지는 을 소유인데 이 건물은 갑 소유예요. 그러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사용할 어떤 뭐 권리, 용의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의권이. 그죠? 갑이 용의권이 있어야 돼요. 용의권이. 뭐 지상권이 있든 뭐 전세권이 있든 뭐 임차권이 있든 뭐 아무튼 용의권이 있어야 돼요. 타인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설정한 적이 없어요. 설정한 적이.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만약에 이런 용의권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건물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철거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갑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건물, 멀쩡한 건물이 만약 이게 막 한 10층짜리 아주 멋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에 철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지상권이 원칙적으로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 등기를 해가지고 지상권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법에서 법정 지상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 건물 소유자 갑이 이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법정 지상권 제도예요. 아시겠죠? 이게 법정 지상권 인정해야지 건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정을 한 겁니다. 법정 지상권 이런 거고, 법정 저당권은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그것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뭐 이것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 이게 지상권이죠, 지상가? 토지 임차권자네요, 임차권자. 토지 임차권자가 있어요. 토지를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토지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해야죠.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그죠?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년분의 차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차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이 토지 위에 이 임차인의 건물이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것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자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토지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임차인이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이것을 압류를 해버립니다. 너 돈 안 갚어? 이러면서 압류를 해요. 이럴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법에서 649조에서 이렇게 압류를 하면, 이 임대인이 압류를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정 저당권 제도인데, 법에서 그냥 압류하면 저당권 인정한다, 이 소리죠. 저당권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즉 법률행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 이 민법 649조에 의해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 없이도. 지금 등기 없는 게 지금 포인트죠. 이게 법정 저당권 제도입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뭔지, 법정 저당권이 뭔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그냥 설명합시다. 그냥 똑같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지상권이랑. 이렇게 토지랑 건물이 있는데 둘 다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건물만 팔아요. 건물 매수인이에요. 팔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을이 갑과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용익적 관계, 뭐 임대차를 설정한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이 그럼 을한테 철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팔아놓고,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 그 관습법에서 보니까 아, 이런 관습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게 좋겠다.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렇게 용익적 설정을 안 했으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게 좋겠다. 왜? 이 갑이 을한테 팔았을 때,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았을 때 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을이 할 것이라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자.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은 경매, 이건 법에 있어요. 관습법정 법정지상권 아니고 일반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습법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관습법으로. 아시겠죠?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이 을이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이 토지를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관습법에 따른 분묘기지권, 이건 지상권 쪽에서 나올 텐데, 이건 뭐냐면, 분묘기지권이 뭐냐면 타인 토지에 자신의 부모님의 어떤 봉분이 있는 경우에요. 근데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빠르게 설명합시다. 본래 자기 토지에 이렇게 그 묘를 설치했어요. 자기 토지예요. 자기 토지, 갑소유 토지인데 묘를 설치하는 건 자유죠. 자기 토지니까. 근데 을한테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럼 을이 내 토지에 웬 이상한 묘가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분묘를 철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철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법대로만 따진다면.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갑한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을의 토지를 이 묘를 위해서 사용할 권리, 지상권,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배우는데 지상권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인정이 돼요. 물론 이 갑은 을한테 지료를 줘야 할 겁니다. 돈을 줘야 돼요. 뭐 이런 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에 따른 분묘기지권 취득, 이것도 등기 없이 취득한 거죠.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할 거 아니에요. 뭐 분묘를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하는데 이걸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전세권이 끝났어요. 먼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당사자들끼리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당연스럽게 갱신이 되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걸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하는데 등기에서는 보면 전세권에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3년 12월 31일까지 전세권 기간이 딱 설정이 됐는데 지금 24년 5월인데 만약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등기를 꼭 안 바꾸더라도 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갱신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변경을 안 하더라도 전세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꼭 우리 187조에서 얘기한 상용 판매 외에도 이런 경우가 인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이렇게 소멸보다는 취득 쪽에서 나오죠. 취득 쪽에서 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거 참 무슨 얘기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면 건물 신축하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겠지.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다 시험 범위예요. 이거 다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이게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인데 바로 취득하는 걸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멸도 보면 당연하죠. 물건이 없어졌는데 바로 소멸하지 무슨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멸실. 그리고 이 두 개는 같이 생각이 되는데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용익권이 소멸됩니다. 갱신이 되지 않는 한 소멸되는 거예요. 기간 만료. 용익권은 그 기간까지만 딱 살 수가 있는데 끝나면 소멸되는 것. 마찬가지로 저당권도 피담보채권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지, 말소 등기를 해야지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권 소멸, 즉 변제를 통해서 하면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익권과 저당권은 그 목적이 끝나면 소멸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제한물권자가, 즉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권의 이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권을 전부 다 취득을 했답니다. 전세권 의미가 없겠죠? 전세권을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건데, 즉,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혼동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법률 규정이 있고, 혼동에 의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바로 소멸하는 거지, 전세권이. 말소 등기를 해야지,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지 소멸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멸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 이것은 이제 우리 소멸시효를 안 배우니까 그렇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도 바로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상당히 시협적인 문제인데,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 187조에 의한 판결이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형성 판결이 아니라 조정 절차라는 것은 판결이 아닙니다. 조정 절차는 양 당사자들, 그 판사들이 모아놓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해보렴. 이 땅이 있는데 여기는 네가 하고 여기는 네가 하고 뭐 이렇게 해보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그 조정 절차에서 이 조정이 성립이 돼가지고 그걸 기재를 했어요. 조서에 기재를 했는데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정 절차를 통해서 공유물 분할이 됐다고 하면 이때는 187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처럼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바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쪽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